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 지난 주말 동안 유현진 선수는 13승에 실패했습니다만, 결국은 연장전을 통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주었죠. 비가 와서 프로야구는 열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돔구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기도 하죠. 프로축구는 예정대로 계속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쇼 머스트 고온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스포츠는 계속돼야 된다. 난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모시고 이러저런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인트로를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그 얘기를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 할 새도 없었네요. 할 사이가 없었죠. 예. 우리 임PD가 그 휴가를 가는 와중에 네. 우리 손병인 선생님께서 혼자서 이 콘솔도 만지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좀 예전에는 이걸 혼자 많이 했었는데 예. 구미TV 들어와서는 PD랑 함께 하면서 좀 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조금씩 어긋나는데 오디오 연결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곧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잠깐 김진선 위원장,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선 전 강원지사가 급작스럽게 사퇴를 했었죠.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김진선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 인수위원장도 맡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김진선 강원지사, 강원도지사를 3번인가 했었죠? 2번인가 3번 하면서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있어갖고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취재를 좀 했죠. 했더니 제가 보기엔 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김진선 지사가 너무 욕심을 낸 거였었죠.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이참에 강원도를 한번 확 바꿔보자. 예. 그래서 어차피 경기장을 지을 거라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강원도를 개발을 해보자. 경기장을 짓게 되면 경기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되죠. 경기장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숙소도 있어야지 되고 기타 부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지으려고 했었었죠. 근데 이것에 부담을 느낀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대구 육상 세계 선수권이나 지난해 그 충주에서 벌어졌던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이거 전부 다 빛 좋은 개살구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장 시설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김진선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가리왕산 그 중봉 있었죠. 가리왕산은 중봉. 거기다가 200년 이상 된 우리 자연 보호 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스키로프를 그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을 짓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환경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김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이 평창 조직위원회의 논리는
이 올림픽 시설과 이 경기장에 관련해서는 IOC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다, 중봉 아니면 안 된다, 네. 라는 논리였었죠. 결국엔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중봉에다가 스키장 짓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IOC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나가노 올림픽 때에도 이 국립공원 지역이 훼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삿포로 때의 그 개발 시대의 논리로 무조건 크게 지어서 세계인에게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개발을 했다가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나가노 때에는 절대적으로 환경보호가 우선이었었거든요. 1972년인가 그랬죠, 삿포로 올림픽이. 네. 그래서 그 IOC가 그 협상을 해가지고 네. 일부 변경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도 IOC도 이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올림픽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 끝나고 난 직후에 그리스가 파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림픽이 직접적인 영향도 줬지만 그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그 소치 동계 올림픽도 그 무수한 환경 파괴 그 비난을 받으면서 치러냈는데 끝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소치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거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니었으면 이뤄낼 수도 없었었고. 예. 그리고 올림픽 시설물들에 전부 다 이 녹이 슬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르웨이의 오슬로나 네. 그 독일의 뮌헨 그리고 스위스의 생무리츠 같은 데에서는 네. 정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투표를 해가지고 올림픽 유치 반대를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왜? 예. 환경 파괴가 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올림픽 그 경제 효과도 없는데 네네. 이거 해서 뭐하냐. 이런 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IOC에서도 환경 문제, 경제 올림픽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서 최대한 이 클린 올림픽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네. 때문에 IOC에서는 이 가리왕산 중봉에 그 알파인 스키 경기장 짓는 거가 이슈가 됐을 때 이 평창과 협상할 의지가 있었었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김진선 위원장과 평창에서는 국내에다가 정반대로 얘기를 했죠. IOC의 그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리왕산밖에 없다라고 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전형적인 토건족들의 그런 마인드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냐 하면은 알펜시아 리조트라고 있잖아요. 네. 알펜시아 리조트가 이제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게 되면서 그 스키 종목을 그 스키 점프를 비롯해가지고 9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대형 리조트를 개발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게 2006년인가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근데 2009년. 9년이에요? 예. 9년에 완공이 됐는데 1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우와! 근데 한 5년 정도 됐죠. 근데 적자만 9천억 원이에요. 우와! 적자만 9천억 원이에요. 이게 사실상 파산이거든요. 파산인데 파산시킬 수 있나요, 지금?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산을 못 시키고 사실상 파산인데 파산을 못 시키고 혈세 투입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혈세네요. 이런 와중에 또 뭐 짓겠다 만들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의 관계자들의 생각은 알펜시아 리조트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한 40km 떨어진 중봉에 스키장을 지어야지 된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더 큰 재앙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이런 와중에 무조건 짓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목으로 생긴 재앙을 더 큰 토목으로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런 발상. 그래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이 빚 좋은 개살구 너무 부담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예로 이 강릉에다가 이제 그 빙상 경기장을 짓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트장. 네. 그리고 아이스하키장도 남녀 경기장을 따로 지어와요.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 짓는 거는 한 8,000석 규모인데 한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가 일단은 내놓은 대답이 끝나게 되면은 워터파크로 리모델링 하겠다. 빙상 경기장을 수영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워터파크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미 워터파크는 5개나 있고 1개는 또 지금 건설 중이다. 아하. 그리고 이거 운영할 때 흑자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죠. 네. 근데 강원도에서는 웃기는 게 그게 강릉시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네.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서로 이거 운영 안 하겠다고 서로 떠밀고 있는 겁니다. 지어놓고서는? 예. 서로 나중에 관리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적자가 뻔하니까. 그런데도 일단 이게 짓겠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규모를 줄이자. 네. 줄이고 어차피 적자가 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회용으로 지어가지고 올림픽 후에는 철거하는 거로 해서 그 건설 비용을 줄이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강원도는 계속 버틴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 버티는 중심에 김진선 전 지사가 계속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강원도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예정보다 착공 시기가 계속 늦춰져가지고 지난 17일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 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무리한 개발. 그러니까 그 강원도를 개발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정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날아가게 된 것이었죠. 사실은 지금의 정부가 뭐 특별히 친환경적이다. 예. 그리고 더 이상 토건 이쪽을 성장 동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 웬만한 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개발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역시 그 토목만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은 정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네. 뭐 우리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무슨 뭐 개발보다는 뭐 보호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게 아닌데 네. 그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도 그래도 공무원 중에도 네. 또 심사숙고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체부의 그 실무 책임자가 여태까지 최근에 벌어졌던 우리 그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네. 그 속빈 감정으로 치러졌는지 지난해에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특히 저기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대 유치하면서 국무총리 사인을 날조하고 뭐 이따구 짓거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크게 반성을 하고서 평창 동계올림픽 적자 부담이 너무 이게 그 천문학적인 액수니까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 문체부 내에 이제 그 특별한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바꿔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됐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1일에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됐었잖아요. 예. 새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는 그 자리에서 강원도 관계자들. 그러니까 강원도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강원도 도의회 의장 등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씹었습니다. 누굴요? 문체부와 정부를 이럴 수가 있느냐? 강원도 망하게 하려는 거냐? 예,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를 왜 배제를 시키느냐? 이게 배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진선 지사는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뭐 조양호 회장은 강원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이제 강원도 관계자들과 비강원도 관계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막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강릉의 그 염동열 의원인가 이 양반은 그 위원 총회의 그 김종 문체부에서는 김종 차관이 이제 대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열받으면서 그 섭섭한 심정을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한번 보자. 문체부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그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책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끝난 다음에 그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자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경기를 살리는데 그 경기를 살려갖고는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토건업자들 그리고 토건족밖에 없죠. 토건족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즐거워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계산이 저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도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9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열리잖아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그 김영수 조직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 그 문체부 장관 출신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냐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인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게임도 어차피 그 예산이 인천시의 재정보다는 국고 지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 없으면 대회 치를 수도 없고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끌어다가 그냥 자기네들 다 그 먹고 마시고는 아니고 정확하게 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라 이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올림픽 같은 거가 그러니까 국가 대항이 아니라 국가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유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 국가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기회에 한몫 우리도 좀 잡아보자.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한몫 잡자는데 저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면 제대로 아이디어 내가지고 제대로 그 올림픽을 그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아이디어도 내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짓고보자는 식으로 가니까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뭐 5년 만에 9천억 원 적자고 했는데 또 짓기도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치우지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덕분에 강원도의 적자는 2조 원에 달하고 부채 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하루에 1억이고 리조트의 분양률은 35%밖에 미치지 못하는 재앙덩어리고요. 한 차당 25억이나 하는 골프 비리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짓냐면은요. 그 속사정이 있거든요. 이 알펜시아 리조트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그 강원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원 개발 공사라고 일종의 공기업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 오투 리조트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폐강 지역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리조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공기업 성격이죠. 공기업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게요. 퇴직한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적자 나고 망해도 세금은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끌고 갈 수는 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결국 월급을 주는 게 국민들인데, 그렇죠? 그 재원이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걸 해먹겠다고 하는 이 치우지지아님께서는 현장 노동자로 그러니까 그 골프 빌리지 시범동 두 채 지을 때 현장 노동자로 일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진선이 맘대로 하면 강원도 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진선 전 지사가 정말 열심히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서인지 현 정부와 성향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위원장을 맡았는데 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가 다 그럴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너무 막 나갔죠.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대책 없이. 걱정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강원도지사는 최문순 지사인데 이분이 위원장이 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의아했습니다만 이럴 거면은 이 자리를 맡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조영호 회장도 처음에 정부 쪽에서 SOS 타지를 받았을 때 노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한진 해운 자체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 알만한 사람들이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잘해야 기본이다. 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고사했는데 정부 쪽에도 다시 요청하니까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라고 얘기하기는 주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독립된 주제가 되겠군요. 자, 지난주에 70년대 말 80년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축구협회 최순영 전 축구협회장 그리고 김우중 전 축구협회장 너무 무능하다고 후배들한테 원성이 자자해서 결국은 쿠데타에 의해서 실제로 쫓겨난 최순영 전 축구협회장에 대한 이야기, 또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뭔가 현대적으로 바꿔보려다가 좌절했었던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김우중 회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93년도에 네. 정몽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93년입니까 그게? 예. 네네. 정몽준 회장이 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축구협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뭐 정몽준 시대라고 봐도 되죠. 아직도 축구협회장 정몽준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정몽준의 그 친정 시대가 16년간 2009년까지였었고 네. 대리청정을 했죠. 네. 조중현을 내세워서. 그렇죠. 조중현 가지고 성이 안 찬 겁니다. 네. 직접 하자. 그래서 정몽규. 동생. 예. 를 네. 내세운 거였어요. 네. 내세운 거죠. 근데 이 정몽준을 우리가 무조건 네. 비판하기는 힘들고 예.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따져보자. 93년도에 공과도 있을 것이다. 예. 근데 93년도에 어떤 이 시대였었냐 하면은, 네. 그때 지금은 이제 그 축구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회사로 얘기하면은 자기네 건물. 네. 그러니까 본관? 예, 본관이죠. 네. 이게 93년 당시까지 없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새 들어 살았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조계사, 네. 인사동 옆에 조계사의 정확하게 행정구역명으로는 이제 견지동인데, 견지동이 이제 협회 사무실이 있었었는데, 네. 방이 2개였었어요. 방 2개에서 다 했다고요? 네. 부회장실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 있고, 협회 아이고. 직원들이, 사무실에는 협회 직원들이 일하는 거고요. 네. 부회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책상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회장 책상. 네. 하나는 전무 책상. 그러니까 부회장하고 전무가 한 방에서 사이좋게 소박하게 이랬던 때였었죠. 예. 연간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썼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축구협회 1년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네. 돼 있고, 그리고 NFC라는 국가대표 소집되면은 네. 파주의 그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네. 라는데 그 전용 그 트레이닝 센터 가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또 외형은 키웠다. 네. 라는 점은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이렇게 나름의 공간은 있다. 그런데 왜 비판을 받냐 하면은 네. 이런 것을 키워오는데 마치 우리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개발 독재 시대에 무조건 내가 지향하는 바 네. 그리고 그 남과 북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뜻대로만 일로 매진했던 네. 개발 독재와 똑같은 면이 나타난다 이거죠. 아하. 예. 근데 왜 어떤 면은 그러니까 외형은 키웠으나 네. 그 속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축구인들은 배제를 시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자기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현대맨들 데리고 와가지고 조직을 장악한 이후에, 근데 현대맨들은 행정은 알지만 축구를 모르죠. 축구인들은 축구는 알지만 행정을 모르고. 네. 그러니까 현대맨들로 행정을 조직하고 난 뒤에 자신의 뜻에 따르는 축구인들을 선별적으로 네. 협회에다 채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겠네요. 개발 독재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권력자가 네. 독재 권력자가 목표를 설정을 하죠. 네. 그리고 하향식으로 오다가 떨어지면 이거 아니면 없으라고 밀어붙이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현대의 그 모체인 현대건설, 즉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런 스타일 그대로 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의 조직 문화가 좀 상명하복적인. 예. 그리고 됐나 하면 네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게 20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은 네. 이 정몽준 회장이나 조중현 회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축구계를 둘로 나눠놨다. 정몽준과 반정몽준 이렇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축구계 여당과 야당, 축구계의 네. 파벌이 생겼다는 그렇군요. 것을 그들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93년에 이 정몽준이 축구협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성이 뭐였었냐면은 네.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김우중 회장은 일성이 돈만 주는 봉은 되지 않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축구적으로만 보면은 뭐 이분도 어차피 박정희와의 그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 돈을 버신 분이지만 네. 축구에 들어와서 보면은 약간 지나치게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순수는 아니고 네네. 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축구 정치를. 네. 근데 정몽준은 달랐습니다.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취임 첫 일성이 월드컵을 유치하겠다. 이야. 큰 꿈을 꾸린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뭐 월드컵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큰 꿈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내가 유치할 테니. 비전을 보여줬군요. 다 내 밑으로 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되네요. 그 당시에 월드컵 유치할 때는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회장이고 이미 그 국회의원이고 뭐 현대인데 정몽준이야 다. 이 한마디로 다 그냥 죽여버린 거죠. 게다가 자신의 부친은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현대가야. 우리 해봤어. 그러면서 축구인들 사이에는 이제 꿈과 희망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 생각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돈이 우수수수 떨어지겠지. 떡고물이 많이 있겠구만. 예, 그랬죠. 근데 정몽준도 이제 그 전임 최순영이나 김우중 회장을 다 봤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사단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자신의 그 인맥대로 구축을 했냐 하면은, 현대중공업 총무부장 출신입니다. 이 남광우라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앉혔고요. 그다음에 그 유영철 홍보국장, 또 뭐 이 가삼영 국제부장. 이렇게 이제 현대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를 다 장악하게 된 거였었죠. 이분들은 전부 다 현대맨이었군요. 축구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국제부가 한창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교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됐는데 12명 가운데 6명이 현대 출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업무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지 되고 어떤 양식이나 폼에 대해서 이제 국제화된 그 스탠다드를 다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축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12명 중에 6명이 현대 출신이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6명은 축구인들 출신 중에서 아무리 그 포맷이나 그 스탠다드를 알아도 가가지고 안면장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축구 했던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거는 채워주시죠. 이런 걸 하지만 이 뭐 국제부장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포스트, 그러니까 뭐 이 사무총장, 국제부에서도 국제부장, 그리고 뭐 전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채워지게 된 거였었죠. 네, 지나치게 친정체제를 처음부터 했군요.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 크게 보면은 이제 2002년 전 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인류 매진할 때와 올림픽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월드컵의 위력을 실감하고 난 뒤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계는 월드컵을 위해서 하나로 해나가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게 월드컵 이 개최가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잡음 없이 갔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93년에 축구협회장에 취임했고요. 그 첫 단계로 무엇을 했냐면은 정몽준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 축구계의 거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94년에 그 첫 단계로 FIFA 부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덜컥 당선이 됐죠. 신기해요. 이게 이제 그 현대 주재원들의 그 정보력 그리고 우리 외무부에서도 그 외교부에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밀어줬군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역시 88 때도 그랬지만 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5년 전 앞서서 준비를 했거든요. 유치 노력에 들어갔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정몽준이라고 해도 FIFA 부회장이 뭐 바로 1년 전에 그 축구협회 맡아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세계 축구계에서 알아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 개최로 결말이 났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그 FIFA 회장이었던 아벨란제는 대표적인 친일, 그러니까 일본 인사였었거든요. 일본의 단독 개최를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벨란제의 사위가 브라질 축구협회 회장이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몽준 입장에서는 아벨란제는 힘든데 아벨란제의 사위는 공략을 할 만한 인간이었었죠. 그래서 전혀 이 자동차 사업과 관계없는 아벨란제의 사위가 95년에 브라질에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들었냐면은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국내 그 총판권을 다 갖고 가게 된 거였었죠. 와.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걸로 쉽게 얘기하면 매수를 한 거군요. 예. 네. 엄청난 권리네, 그거.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보다 5년 늦게나 출범을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공동 개최로까지 가게 된 거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올림픽 개최할 때, 88 올림픽 개최할 때도 일본을 꺾고, 했습니다만, 이때도 정말 긴가민가 했었어요. 와,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어떻게 이게 일본이 할 줄 알았는데, 국력도 세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했을 테고, 또 특유의 꼼꼼함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일본 사람이었으면 괜히 야마돌았을 것 같아요. 야마가 돌죠. 88 올림픽도 나고야가 참패를 했고, 근데 그 이면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로비에 상당히 강한 경험을 갖고 있죠. 이미 국내에서부터 로비에 상당히 강한 경험이 있고 강점이 있고 국제 스포츠계 단체나 조직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한국을 밀어주자가 아니라 한국이 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벨란제의 후임을 노리는 제프 블래터, 지금 피파 회장. 제프 블래터가 정몽준을 도와줬거든요. 정몽준가 손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란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의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몽준을 키워준 거였었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피파 마피아라고 이 독일의 스포츠 전문 기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스포츠 전문 기자가 아니라 피파 전문 기자. 이제 그 토마스 카스트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양반은 이제 피파 마피아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그 당시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이 공동 개최되게 된 배경하고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공동 개최가 결정되기 전까지 두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싸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력 정치의 이해 득실을 곰곰이 따진 피파의 강권에 못 이겨서 두 나라는 공동 개최에 만족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을 찌른 거죠. 치열한 한일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쪽을 전부 다 누가 이기던 상처를 얻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파 내에서 상처받는 부류가 있으니까 우리 그 이해 득실 관계를 따져가지고 공동 개최를 미루는 게 우리가 낫다. 절묘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이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두 나라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저는 본 거라고 표현한 설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 유치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한 건을 크게 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이제 그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고 이제 잘 나갔었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는 이제 2002년에 그 월드컵 이후에 승승장구를 달리다가 2010년에 2022년 월드컵을 다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몽준 회장이 나섰거든요. 2010년에 그 유치 결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카타르가 되고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죠. 그 이후로 하향세를 짓게 돼요. 그래서 2011년에 이제 피파 부회장 선거에 다시 나섰는데 5선에 도전한 겁니다. 여기에서 물먹게 되죠. 지금은 그냥 명예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피파의 명예 부회장.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도 내놓게 되면서 1선에서는 지금 물러난 느낌이 있는 거죠. 축구를 좋아해서 트렁크에 항상 축구화를 넣고 다니다가 그 차를 자기가 몰지는 않겠지만 타고 가다가도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이렇게 누가 축구하고 그러면은 뭐 신발 신고 스파이크 신고 뭐 뛰어들었다 랄 만큼 축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그랬나 보죠. 그런 건가요? 저기 현대중공업 회장이 뭐 매번 볼 때마다 공짜 시간이 있겠습니까? 거의 국회의원에다가 뭐 축구협회장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면 현대 그 저기 홍보실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여튼 뭐 축구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근데 축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게
사실 정치였었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 정치인으로서 예. 그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은 축구협회장으로서도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았을 테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뻐 보였을 텐데. 예. 축구협회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트로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그거를 입증하는 거를 네. 이 정봉준 회장이 존 소키스인가? 그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요. 네. 프로필만 보면 이런데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많이 만나 뵙고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었었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맞는가? 다른 사람들이 할 때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 똑똑한 건가? 의구심 가질 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최근에도 6.4 지방선거 있었었죠. 네네.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말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뻔한 말실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지방선거 전국에서 넘어갔죠. 근데 지금 말씀한 축구를 정치에 활용했다 이 얘기를 입증하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말실수로 입증을 해버렸어요. 어떤 말실수였는데요? 6.4 지방선거 때 6월 1일 날, 네.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 광장이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이랑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을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4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강이 자신의 힘이었다는 거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FIFA 책임자가 2002년 월드컵 때 이 한국의 준결승에 올라간 거는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전부 매수한 거 아니냐. 네. 라고 얘기했는데 내 능력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하네요. 그쵸. 그래요. 같은 예를 들면, 우리 모레노 심판, 네, 임채무 씨가 나중에 토르 심판이라고 우리 이탈리아전 때, 이탈리아 심판. 그 양반 실제로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탈리아 귀국해가지고 검찰 조사 받았어요. 네. 검찰 조사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3, 4위전 있었죠. 준결승전. 네, 네. 우리가 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경기 직전에 심판이 바뀌었어요. 경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한국이 이 월드컵 4강은 그 심판 매수다. 이렇게 들끓었을 때 우리는 쟤네들 또 저러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 해외 시각은 그게 아니었었다는 게 그 후에 막 나타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망정. 예. 내가 원래 좀 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이거 매수할 정도고 4강까지 올리는 정도로 매수 능력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엔 돈 많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사실은. 그리고는 그렇죠. 야, 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해야 돼. 예? 예. 나 서울시장 하고서 대통령 할 거야.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못했지만 난 할 거야. 축구협회라는 게 모든 협회라는 것, 덩치가 커지면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축구협회가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예. 그 반대가 돼서도 안 되는 적당한 그런 긴장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축구협회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2년도에 높아진 인기를 바탕으로 대선에 도전해서 한때는 꽤 유력했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날의 배신을 통해서 예. 나락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정몽준 편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다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더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됩니까? 시간에도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정몽준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초기 16년간 친정 체제였었고 네. 그때 대리인으로 내세운 게 이제 조중현이라는 인물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중현 대리청장 조중현을 다시 이제 수렴청장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몽규를 가게 된 건데 2002 월드컵 이전까지 그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었다. 축구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었다. 왜냐하면은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간 때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2002년 이 월드컵을 겪게 되면서 우와 축구가 월드컵이 이런 파워가 있구나. 네. 본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이때서부터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축구와 축구협회를 철저하게 수단화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현대맨이건 누구건 간에 어떤 그 월드컵을 이루기 위해서 쭉,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왔다고도 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정치적 목적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사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결국은 그 월드컵을 통해서 입신했었던, 그리고 축구협회를 맡게 되면서 축구 행정을 제대로 도입하고 과감하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월드컵 유치를 했지만 그의 모습들은 전혀 스포츠맨십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로 점철된 부분이 있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군요.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나가는데. 네. 근데 이런 비판과 지적을 축구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축구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정봉준이 현대맨들 데리고 축구협회를 장악을 했죠. 일견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축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던스를 잘 해주는 역할을 해줬어야지 되는데 네. 여기서 돈이 우수수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계산을 두들기어서 회장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딸랑이가 돼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중현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정봉준 회장의 어떤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반발을 해가지고 뛰쳐나온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선은 김우중이 축구협회에 데뷔시켰던 인물인데 그 이후로 축구계 야당이 됐고요. 뭐 네. 김호나 조광래나 기타 등등 이게 이 축구계 일종의 야당이라고 하는 분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축구계에서 축구를 모르는 그냥 조기 축구의 수준으로 알고 있던 그 정모진이 들어왔을 때 이들과 현대맨 그룹에다가 축구를 알려주고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가이던스를 해줘야지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일부 하지 못하고 그냥 딸랑이가 돼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해구산이 아니라 돈우산의 그 혜택을 받겠다고 들어가서 정문희 회장을 옹립한 것은 결국엔 축구인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뭐 거기가 그렇듯이 그런 반성은 스스로 하질 못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곁들여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목이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김진선 전 지사이며 전 조직위원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축구협회 이야기 그리고 이 월드컵 유치 이야기 하면서 스포츠와 정치가 또 어떤 면들이 있는가 또 여기에 자본이 개입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시리즈 세 번째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